Our globalist today, director Song Seung-hwan, is the godfather of Korean musicals. And not just because he created Nanta, a non-verbal musical launched in 1997 that has so far ratcheted up more than 15 million in audience numbers. Even though the long-running musical still continues to be enjoye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Song embodies so much more than that. He is a seasoned actor, producer of various stage performances, and directed the opening and the closing ceremonies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e joins us today to share the secret behind such successful performances like Nanta, as well as how he sees the future of Korea's cultural wave. 어서 오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Globalist.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 난타를 본 기억이 나요. 1990년대. 제가 그때 아직도 CNN 특파원이었을 때.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때 98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CNN 에 계실 때 와서 인터뷰를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기사를 쓰러 갔지만 보면서 너무 즐거워서 야, 대단하다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난타를 만드신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 무대를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배경으로 만드신 건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로도 활동했지만 또 어려서부터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일도 했었는데 공연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작아서 뭐 공연을 만들고 나면은 꼭 빚을 져요. 왜냐하면 표가 많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연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결국은 시장이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뭐 그러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그만큼 또 수익이 날 수 있고. 근데 이제 외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어로 하는 연극을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언어극을 만들어야겠다. 언어가 없는 연극을 만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겠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비언어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그런 발상이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연극 담당 기자가 런던 출장을 다녀와서 저한테 차 마시면서 그냥 우연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런던에서 타악으로만 하는 공연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타악이라면 우리 한국의 사물놀이가 뭐 세계 어디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타악인데 그럼 사물놀이를 가지고 비언어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난타를 기획한 이제 처음 시작이었죠. 네. 근데 그 난타가 이제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이제 비트화했지만 요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 또한 스토리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물놀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들기는 거잖아요. 장구를 두들기고 북을 두들기고. 그런데 연극이라는 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무대에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 공간에 두들길 게 많은 곳이 어딜까 하니까 부엌이더라고요. 주방에 뭐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두들길 거 많잖아요. 그럼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리사잖아요. 그러면 요리사들 등장인물로 하고 주방이라는 공간으로 무대를 만들고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드라마타이즈하고 그 중간중간 사물놀이 리듬으로 주방 도구를 두들기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처음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만드시고 할 때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이걸 정말 공감이 갈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물론인데 제 성격이 뭘 생각하면 꼭 실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97년에 서울에서 첫 공연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이걸 가지고 해외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전혀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택한 것이
이제 세계적인 페스티벌인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99년도에 난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난타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뭐 한국 공연 때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고 끝나고 나니까 다들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그런 반응이 오니까 이제 되겠다 싶었고 그 이후로 이제 난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롱런하고 있는 공연이 됐죠. 근데 97년 뭐 거진 30년 네. 다 돼가는데 그때 시작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실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 그때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에딘버러를 가기 전에 그 많은 외국 공연 관계자들에게 난타를 소개하려고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뭐 한국 공연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한국 공연을 얘기한다는 게 뭐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떤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고 그 이후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한국 공연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때도 역시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한 곳 한 곳 공연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우리 난타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가요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타도 또 같이 힘을 받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연을 이어오고 있죠. 지금은 사실은 비언어 극이 이제는 뭐 많아졌죠. 많아졌죠. 네. 한국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네네. 했는데 그런 그 안에서도 난타가 아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특함이 있나요? 우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해외의 non-verbal 비언어 극들은 특별한 스토리나 또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별로 살아있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뭐 타악이면 타악, 몸짓이면 몸짓에 집중한 그러니까 그런 공연 위주로 이렇게 네네. 가는. 제가 어려서부터 연극하고 드라마를 했던 사람이라 간략하지만 드라마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등장인물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다른 넘버볼하고는 차별화돼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이제 그런 점이 아마 지금까지도 롱런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난타 보면은 비트와 어떤 하는 분들의 정말 다이나믹한 것도 네. 있지만 유머, 그러니까 웃긴다라는 측면이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머가 그 국경을 넘어서 서로 통한다는 거는 사실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언어로 하는 코미디는 세계가 같이 소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몸짓과 표정과 상황으로 코미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코미디가 세계인에게 통했던 거죠. 하긴 지금 이제 난타 지금 몇 년째인가요? 이게 97년 10월에 그러니까 초연을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27년, 27년째, 28년째군요. 28년째고 1,500만 관객이 넘어갔고요. 네, 작년 연말로 1,500만 관객을 넘어섰고요. 공연 횟수는 통 5만 회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연 중에서 뭐 정말 그 많은 관객들 중에서 생각나는 그 관객 네. 있으신가요? 초창기에 국내 전용 극장을 할 때는 일본 관객들이 80년대 한국에 많이 왔어요. 네네네. 일본 팬들이 그 난타를 뭐 100번, 200번 그렇게 보신 관객들이 있고 또 한국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면 일주일 동안 뭐 A열의 30번 좌석을 매회 티켓을 구입해서 같은 자리에서 매회 똑같이 그런 이제 일본 관객들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난타 공연을 할 때는 뭐 시온 코네리 007로 유명한 그 시온 코네리 같은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도 난타를 와서 관람했고요. 고르바초프가 한국 방문했을 때 또 난타 공연을 관람했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이 난타를 관람했죠. 아유, 정말 국경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막 그랬네요. 근데 그 공연도 이제 서울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네.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공연 중에서도 한국 공연이나 아니면 해외 공연 중에서 좀 이렇게 독특했던 공연이 있었나요? 제가 해외 공연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난타를 공연한 나라 수가 32개국이고요. 거의 전 세계를 다 네. 하신 거네요. 그리고 도시 수로는 326개 도시에서 난타를 공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인구 100만이 넘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연을 한 셈이죠.
뭐 이태리 가면 이태리 관객을,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우리 교포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미국 투어를 할 때는 미국의 작은 도시까지 저희가 다 돌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곳에 와서 20년, 30년 사시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지도 못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잘 알리지도 못했던 그 교포분들이 뭐 공연 끝나고 그냥 펑펑 우세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한 게 반갑고 또 내 옆에 사는 미국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한국 문화를 보여준 거에 대한 자부심 그럼요. 뭐 이런 얼마나 것 때문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저희 분장실에 오셔서 배우들 얼싸안고 펑펑 우셨던 그런 해외 우리 교포분들도 기억에 남죠. 정말 공연과 문화의 힘이 대단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 다른 또 뮤지컬 네. 기획하시는 것도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PMC를 만들고 난타 이외에 제가 만든 연극 뮤지컬 공연이 한 50여 편 정도 됩니다. 요즘은 저희가 가족 뮤지컬, 어린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을 좀 열심히 만들고 싶어서 지난해 정글북 그 원작을 바탕으로 저희가 뮤지컬로 만들어서 작년 첫 공연을 했고 이제 호숫가기 인형이 대부분 발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 원 대본을 가지고 저희가 뮤지컬로 각색을 해서 올 겨울에는 호두까기 인형을 또 공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들도 해외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요번에 브로드웨이에서 그 위대한 캐치비를 우리 한국 프로듀서가 제작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듯이 꼭 한국 소설, 한국 원작이 아닌 뭐 외국 작품도 충분히 우리가 새롭게 각색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얼마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고 보고요. 또 이제는 한국의 전통 소설이나 현대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런 뮤지컬들도 대학로에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창작 뮤지컬도 이제 해외에서 각광받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처음에 난타를 비언어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랑은 지금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 눈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연극 작품을 만들어 보자. 네가 뭘 알아 이봐. 난 쫓기고 쫓기고 또 쫓기고. 잠시만 그게 아니고 그러다 때가 되면 기회를 차고 배우까지 또 하라. (2018년) 평창 올림픽 총감독하신 것도 저는 네. 기억이 남습니다. 그 개회식 특히 네. 이 컨셉과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맞아요. 처음 총감독을 맡고 한 1년 동안 그 많은 인문학자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면서 일단 주제를 찾아내는 그러니까요. 게 예.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많은 외국인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통 문화의 경우는 이게 중국 건지 일본 건지 한국 건지.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한국만의 전통 문화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축학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건축은 뭐 자금성, 만리장성처럼 굉장히 자연을 압도하는 거대함이 있잖아요. 일본은 석경, 축경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축소지향적인 정원 문화가 있죠. 그럼 한국의 전통 가옥은 어떤가? 뭐 중국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일본처럼 그렇게 디테일하지도 않은데 저희 한국의 건축은 주변 자연과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앞산, 뒷산 혹은 앞에 강. 그래서 한국의 건축은 그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과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볼 때 자연과의 조화에서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우리 전통 문화의 특성인 바로 이 조화, 이걸 우리 컨셉으로 잡아보자. 이제 이런 회의를 하게 됐고요. 또 우리 현대 문화도 물론 올림픽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뭐 K 컨텐츠라고 하는 현대 문화의 특성은 제가 보기에는 융합이에요. 네네. 제가 만든 난타만 해도 사물놀이와 슬랩스틱 외국의 코미디를 융합한 거잖아요. 사실 뭐 K-드라마, K-팝 모든 것들이 한국과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발표됐던 서양의 엔터테인먼트들의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결합된 그런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서 보여주는 문화 행사는 조화와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의 열정 그리고 남북 분단이 돼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크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저희 사실 프로에 나온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의 어떤 건축물과 자연은 같이 있는 그럼요. 것이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문화인데 근데 그거를 특히 어떤 개폐식에서 이걸 표현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단 조화라는 걸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우리 고유의 그래픽을 갖고 있죠. 바로 우리 태극기입니다. 거기 태극의 음양의 조화, 또 건공감리 사괴에 있는 하늘, 땅, 물, 불의 조화, 우주 생성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우리 태극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막식의 첫 장면은 바로 그런 태극의 그래픽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무대 위에 구체화시킨 거죠. 그게 바로 개막식의 첫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을 수 네, 있는 네, 그런 네,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드론이라는 컨셉이 네. 굉장히 새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총감독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뭐를 해야 하니까.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정부에서는 받으셨겠어요. 계속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좀 네네네. 올림픽 개폐막식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느 나라 총감독이든 오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올림픽 심볼을 또 성화를 어떻게 점화하느냐 거기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드론이 떠올랐어요. 아직 어느 올림픽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는 뭔가 표현한 적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해도 드론을 생각하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 국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하늘에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륜 마크라든가 네네네. 성화라든가 땅이 아닌 높은 곳이죠. 이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찾다 보니까 그중에 드론도 생각이 난 거고 그래서 드론의 군집 비행이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쉽지 않을 때인데 드론의 군집 비행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찾고 또 디자이너들을 찾고 해서 이제 1218대의 드론으로 오륜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됐죠. 그야말로 굉장히 기술과 이 모든 거에 융합되긴 네, 그런 네. 작품을 만드신 거네요.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올림픽 개폐막식을 준비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그 장소가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평창이라는 곳이 그렇죠. 강원도가. 네, 예, 예.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날씨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어요. 당일날 눈이 올 수도 있고 그쵸.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네. 아무도 그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안을 여러 개 만들어야 했어요. 눈이 올 때에 대비한, 또 바람이 불 때에 대비한, 또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베이징이 그 하계올림픽을 했을 때 그때 알려진 것이 개폐막식 예산을 한 6천억 정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6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네, 베이징 올림픽 개폐막식 규모의 10분의 1. 대규모로 뭘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를 많이 활용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또 좋은 효과를 갖고 왔던 것 그쵸, 같고. 그쵸. 근데 정말 처음 이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선뜻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안을 받았을 때 우선 영광스러웠어요. 뭐 아무나 올림픽 개폐막식의 총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한테 그런 자리를 제안해 주셨다는 게 아주 고맙고 영광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는 만약 잘못되면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그럼요. 총감독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래도 올림픽인데, 그리고 제가 평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일을 선택할 때 기준은 이게 명예를 얻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는 이 일이 재미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는 판단 기준인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겠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맡게 됐죠. 지금 감독님께서 이 무대와 한 인연을 한 게 지금 60년이라고요? 네. 제가 65년도에 65년, 예. KBS 라디오 어린이 시간 은방울과 차돌이의 차돌이 역할로 데뷔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60년째가 네, 되죠. 네. 야,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감독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으시는 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무대에도 다시 쓰셨네요? 네, 원래 제 정체성을 묻는다면 저는 배우죠. 어릴 때부터 배우 활동을 했고, 한동안 이제 프로듀서로서 난타를 만들고 올림픽을 만들면서 배우라는 일에서 좀 떠나 있었는데, 배우의 좋은 점은 늙으면 또 노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다시 연극 무대에서 네. 배우로서 무대에 서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공연을 2편 했고요.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하고 드레서라는 작품을 했고, 올해도 또 연말에 그 드레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레서를 이제 올 연말에 다시 이제 올리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감독님으로서 또 하신 일도 있고, 앞으로 안 해보신 것도 뭐 해보신다거나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그건 좀 욕심일 것 같아요. 그동안 60년 동안 배우로 혹은 또 제작자로 살아온 그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배우로, 또 제가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프로듀서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시면서 오늘날처럼 한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어떤 문화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저희 시대에는 제가 20대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아주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DJ 할 때 하루 10곡의 음악이 나가면 8곡이 팝송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한두 곡 가요를 틀 정도로. 그 당시는 뭐 음악도 그랬고 영화도 늘 헐리우드 영화를 우리가 봤고, 우리 공연, 우리 문화를 해외에 가져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가 한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창올림픽을 준비할 때 어느 시인이 저한테 네, 글을 보내주셨어요. 본인은 우리 한국의 정서를 한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이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한 민족끼리 전쟁도 했고. 근데 그 시인이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서가 한에서 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저는 그 에너지가 그동안 눌려왔던 한국인의 흥을 깨워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춤과 노래를 즐기고 굉장히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민족이었는데 그게 눌려져 왔던 거죠.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때 바로 그 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류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죠. 난타가 처음 만든 건 97년이지만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한 게 2003년이거든요. 네네. 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NHK에서 크게 히트한 게 2003년도예요. 그쵸. 또 K-팝 아이돌들이 해외 공연을 갖기 시작한 게 2003년도고요. 그러니까 결국 2002년 월드컵에 그때 전 국민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잠재되어 있던 흥을 깨웠고, 그 흥이 결국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함께하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네. 민족이기도 하죠. 네. 요새는 유튜브 방송도 하시대요? 사실은 코로나 때 공연을 못해서 시간이 좀 많이 비어서 네. 그래서 시작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좀 아카이브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임스 딘하고 마론 브란도는 잘 아는데 한국에도 명배우들이 많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예예. 그래서
우리 대중문화인들의 아카이브를 내가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리 공연계 또 방송 영화 쪽에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저보다 윗세대들,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제 유튜브에서 영역으로 침입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벌써 한 50여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유 이순재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뭐 작년에 돌아가신 네, 네. 오영경 선생님, 또 강부자 선생님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김미숙 씨 배우, 또 가수 이강주 씨까지 한 50여 분을 4년 넘게 인터뷰를 쭉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아카이브를 네, 만든다는 네. 생각으로 역사를 더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나갈 수 우리가 있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살면서 과거의 좋은 것들을 좀 잘 보존하고 새기는 것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속 전진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요새는 또 젊은이들이 옛날 전통에 대한 관심이 전에보다 맞아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 타이틀을 원더풀 라이프라고 정했는데, 그런 이제 많은 원로 배우분들, 가수분들,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제 얘기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계속 저희 자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 out.